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일부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봤고요. 자, 2부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 한번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를 두고 이런저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 젊은 대표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좋은 평가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선거 공학적이고 전략적으로만 접근하고 특히 이대남 갈라치기 하면서 이대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세대 포이론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호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면서 오히려 판단을 그르치게 한 책임, 이런 부분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런 것을 의식한 듯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영화 셜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 있죠. 톰 행크스가 주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드슨 강에 착수해서 승객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무사하게 구출한 그 조종사의 기적 같은 그 행위를 다룬 영화인데, 처음에는 이제 왜 근처에 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한 착수를 시도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이 글을 올리면서 보통 조정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광주에 또 내려갔는데 호남에 자꾸 이렇게 공을 들이는 모습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남에 1박 2일 일정으로 갔는데 광주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지금 취소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일약 야당 대표에서 이제 여당 대표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한데, 이번에는 최수영 컨설턴트 전망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앞날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전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선거, 이거 한마디로 저 얘기하면요, 미국의 그 칼 로브라는 그 이제 선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갈라치기 전문가였어요. 사실 진영 대결을 이제 이제 시작했던 사람인데 낮은 수준의 칼 로브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단 주머니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까면 이긴다. 비단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게 혐오 정치, 갈라치기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대남 공략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표를 58% 얻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36% 얻고. 그 이대녀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58%, 33% 얻고 58% 줬어요. 아니, 이런 것이 손익계산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손이었지 이게 이기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캠페인 과정에서 늘 압승을 얘기했어요. 제가 호남 얘기는 별도로 할게요. 압승을 얘기했어요. 심지어 선거 3, 4일 남겨놓고 10%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방심을 불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이거 오미크론도 있는데 굳이 가야 되나? 그 사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표라도 더. 진중경 교수가 얼마 전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봤는데 밤 12시 아무도 없는 거리에 이재명 찍어달라고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 보고 가슴이 울컥하고 짠했다는 얘기 진 교수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박했어요, 민주당은. 그런데 그 국힘 당대표라는 사람이 10% 이긴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중도에게는 오만으로 비춰지고 지지층에게는 이완을 부를 수 있는, 그걸 해놓고 자기가 조종석에서 조종관을 잘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실책을 빠르게 인정하는 거, 그리고 변화하는 거. 이건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배워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사실 중간중간에 기여한 것도 좀 많다고 쳐요. 숨기는 것도 있어요. 젊은 당대표로서 당의 간판을 바꿨다는 점. 그런데 중간에 윤석열 후보를 고립무원의 처지에 넣어놓고 그 어마어마한 여론조사에 다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 걸로 나설 순간이 다 이준석 대표의 항명은 아니죠. 파동 사건이죠. 당무거부라든가.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든가. 윤핵관 얘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정말 저희가 그 양당 대표 얘기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이건 양당 대표 리스크가 있는 선거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건 저는 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류의 행태와 이런 류의 정치력을 반복하는 한 뭐 젊은 트럼프 정도 수준으로밖에 더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박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노원에서도 졌어요. 지역구 분석했을 때 노원에서도 졌어요. 그럼 이제 2년 후에 당대표를 국회의원 선거 도전하겠죠.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못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총선 이제 2년 후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1%포인트 차도 자기 노원에서 당대표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면 본인은 늘 노원에 뼈를 묻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기 정치를 입증하고 싶다 했잖아요. 2년 후에 살아남으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가 그나마 여의도에서 꽃을 필 수 있겠지만 2년 후 선거에서 진다. 이제 이준석 대표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없어요. 1년 후 당대표 하는 건데 그거야 그냥 지나가겠지만 저는 총선에서 살아남는 여부 이게 이준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봅니다. 이은영 소장이 생각하시는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사실은 그 호남의 득표율, 윤석열 후보의 득표를 보면은 역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거 보다 살짝 높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호남 유권자들에게 뭐 260만 표, 뭐 손편지를 보내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실패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의 자세로 지금 이 지역구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소해 보겠다고 접근했다라면 충분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본인이 예상했던 그 30% 근접하는 그런 민심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 스핀닥터의 또는 그 전술가적인 측면으로 그냥 평론가적인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 임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패라는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좀 혼란을 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세대의 그 표심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익 투표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익 투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익 외에 그 뒤에 어떤 그 가치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숨어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거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이제 코로나 확진되셨으니까 조금 가라앉히시고 전체적인 숫자들을 다시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를 자신이 느꼈을 때 저는 또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들은 몇 가지가 있죠. 지나치게 가볍다,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한다, 얄팍한 꾀를 많이 쓴다, 큰 아젠다보다는 잔수에 너무 치중한다, 삼국지만 읽고 다닌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도 중요한 인물 속에 넣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좀 과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잠재적 대권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인지도와 영향력이 큰 건데요. 저는 이제 이 국가의 지도자급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의 근본적인 지도자는 전략가이기보다는 철학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김대중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지도자, 정치가 뭔가라는 근본적인 저는 성찰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당대표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선거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본인의 사람, 본인의 세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새로운 여당이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성과를 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잠시 떠나주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 떠나주는 과정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든 안철수 대표든 어떤 잠재적인 차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긴 사람이 떠나겠어요? 그렇죠. 좋은 자리로 떠나는 거죠.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아직 있군요. 예.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우선 컨설턴트.
공천권 행사하려 하겠죠. 그래서 바로 전 지금 권영세 사무총장 후임을 후임으로 임명하지 한기호 않았습니까? 총장 그전에 했던 인물 아닙니까? 본인이 지명했던 사람 해놨고 또 하나는 나는 국대다 다시 이번에 부대변인단 대변인단 또 뽑겠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빨라요. 이게 지금 대표라면은 최소한 어떤 그 나이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호흡기를 좀 가져야 되는데 자기의 책임론이 돌아오니까 바로 나 그럼 배틀 들어가겠다 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본인 뭡니까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가지고 배틀 경연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걸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권한 내려놓지 않고 내 것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저는 많은 본인에게 그런 좀 이미지에 대한 플러스를 줄지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를 치는 선수 그렇죠. 정치인데 선수 그게 또 지나치게 빠르면 너무 빨라요. 예 반걸음만 빠르라고 김대중 그렇죠. 항상 대통령이 얘기했죠. 반번만 앞서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준석 대표 미래를 한번 살펴봤는데 세 분 다 점수를 조금 박하게 주시네요. 뭐 사실입니다. 네. 자, 또 한 분 궁금한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했는데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났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장제원 비서실장 지명했다는 사실을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서 윤석열 당선인이 확인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 기사가 팩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한번 정하면 간다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가능성 이은영 소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지금 높게 보는데요. 제가 지난 그 시간 어저께 그 방송 나갔을 때 이제 그 속보가 나올 때 그 국민의힘 쪽 패널분이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모르긴 했지만은 결국 그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 확정되는 거를 보면서 그 소통의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본인이 생각한 거는 밀고 나가는 그런 한 단면을 봤기 때문에 저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좀 될 것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그 선거에서 보여줬던 거는 자기가 한 분야만 파면은 어쨌든 나중에 뭔가 기회는 온다. 그걸 좀 보여준 사람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10년간 그 정치에 있었지만은 본인의 방향이 뭔지 가치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TV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10년 동안 자신의 그 정치의 방향성은 못 보여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책 역량은 올려놨구나. 이거를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큰 단점이 지금 컨텐츠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거였는데 그거를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이랄까요? 이걸 좀 보여줬고 인수위원장이라는 거는 그 자리 자체가 정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정책의 내용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가야 될 방향의 비전과 미래를 그려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본인도 강력히 이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는 좀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안철수 대표의 미래와 관련해서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가운데 이제 가장 주목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위부터 함께 참여한다라는 점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부 경험이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정부 인수를 잘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로 행정 경험을 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네. 인수위원장이 곧바로 총리가 이렇게 된 적은 없지만 지명이 됐죠.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박근혜 정부 때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결국은 뭐 재산이라든지 그래서 병역 뭐 그때는 이런 것 때문에 이어지지 못했죠. 후보직을 사퇴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대표 앞에 그려진
시나리오랄까요? 그런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것, 그러니까 단일화 기자회견의 그 기자회견과 윤석열 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첫 기자회견 한 걸 저는 사실 두 개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발표를 했었죠.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해서 뭐 어떻게 했느냐. 협치와 협업의 원칙하에 국정 공동 운영하고 인수위 구성해서 공동정부 구성해서 폭넓은 인재 등용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제 성공시켰다 얘기했는데 어저께 그 바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나서 한 얘기가 그랬어요. 빅데이터 플랫폼 정부 만들겠다. 과학기술. 그 얘기 이제 안 대표 수용한 거죠. 그다음에 방역 그 이제 센터 다시 그러니까 구성하겠다. 그리고 통합정부 하겠다. 다 일치해요. 그렇다면 저는 방향성이 같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당신이 안 대표 당신이 이 인수위 2달의 과정을 통해서 국정청사진을 그려라. 이 5개 분야에. 그리고 당신이 그러면 한번 행정부를 이끌어봐라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달 동안 대가 없이 무리하게 잘해서 아젠다 세팅을 해놨다. 그런데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죠. 일할 기회를 줘서 평가를 받게 하는 게 그게 온당한 정치적인 또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거열하고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고 검증 안 된 인사를 꺼내놨을 때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면 불지 다 국민들이 10년간 정치적으로 검증한 사람을 꺼내놨는데 상대편 단일화를 했다고 그 발목을 잡는다. 그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게 더 민주당이 더 이른바 자해정치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놓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한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지 악이 될지는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성공한 정부의 초대 총리가 돼서 한다면 미래 보장되겠지만 갈등을 빚거나 혹은 실력 입증이 안 돼가지고 아니 이거 별거 없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야말로 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스타일을 놓고 보면은 그 예측 가능한 지금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윤핵관 논란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용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장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근데 그러면서 어젠다 세팅을 잘 해놓고 국정 방향 정해놓고 그랜드 디자인 짜놓는 것까지는 잘 해서 초대 총리 간다는 것까지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과연 그걸로 안 대표가 또 자산이 만들어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주저앉을 건지 이 문제는 뭐 본인 앞으로 역량과 본인 역할에 달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러닝메이트 제도는 없지만 그렇죠. 대선 앞두고 단일화를 하면서 그걸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것 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석이라고 해서 총리 인준부터 반대한다. 그러면 곧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죠.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총리 카드가 국민들로서는 안정감을 주죠. 아 윤석열 당선인의 보완제 역할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카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앞두고 무조건 발목 잡으면 그게 거여 정당 혹은 기득권 정당으로 비춰지면 그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전혀 그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건 합리성이 떨어진 얘기죠. 그러면 박진영 교수 전망 듣기 전에 이은영 소장한테 잠깐 좀 네. 여쭤볼까요?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 당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까? 그 이제 좀 사후조사에서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충청권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50% 찍은 지역들이 있어요. 세종 빼고는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일화의 효과가 그 블랙아웃 기간의 단일화 효과가 20대, 30대 여성층의 표심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시켰다. 그거는 또 그 득표 결과로도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이 이재명 후보가 기존 여론조사보다 훨씬 높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그 국내입 쪽에서는 단일화 효과 별로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 대세 흐름을 타게 할 수 있는 그 단일화를 통해서 대세 흐름의 방향을 잡은 거는 충청권에서도 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진영 교수, 안철수 대표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사전에 뭐 안철수 이 대표 자리 로비하는 그런 느낌도 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총리에 임명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서 반대하기는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인수위원장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5년에 기본 골격을 짜는 자리입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안철수 대표의 행정 경험 쌓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의 현재 자질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을 신진인사 발굴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보여준 능력들이 그냥 외우는 것 이상의 정책 실현 능력을 가졌던가, 그리고 또 통합적으로 행정부를 운영할 만한 집단 이상을 모으는 그런 정치적 프로세스를 가졌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하게 우리가 검증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신진 인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라는 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0년을 정치권에 있었고 당도 만들어보고. 내가 보기에는 박진영 교수가 안철수 대표한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의 달인인데 어떻게 정치 신인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과 네. 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네네. 실제로 당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의 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안철수 대표한테 개인 감정은 없죠. 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한 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 맡는다. 근데 저는 그걸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자격이 돼 있다고 보는데 정말 그걸로 성과를 낼 건지. 그러니까 거기가 시험대를 하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경력 쌓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 총리, 윤석열 정부의 그 초대 총리는 정말 막중하고 윤석열 당선인도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검증이 안 돼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초대 총리 앉혀가지고 자기 처음서부터 그렇게 국정 동력 잃고 싶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TV 토론 때 그 정책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그 코로나 특별기금을 만들자라서 합의를 이끌어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 아이디어 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인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몇 가지를 계속 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실력을 키워주는 자리는 절대 아니긴 하지만 인수위원장 정도는 충분히 지금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던 정책 역량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게 윤석열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거 끝나고 보수 매체가 쓴 칼럼 하나가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TV 토론이나 정책 역량에서는 안철수가 제일 뛰어났고 그렇습니다. 안정감은 심상정이 제일 뛰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은 이재명, 윤석열을 찍느냐. 이게 바로 한국 정치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인물 보고 투표하자. 그래도 그것과는 다른 것이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 정치 구도인데. 자, 오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안철수 대표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새 정부 일단 이제 국민의 선택이 끝났으니까 잘 돼야죠. 잘 돼야 되는데 과연 24만 표 아슬아슬한 차이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전에 가장 적은 득표 차이가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39만 표. 그렇지만 지금 가장 훌륭한 대통령 가운데 한 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큰 표 차이로 이겼던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기에 달렸더라. 김대중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서 맨 먼저 한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교동 이끌었던 리더지만 동교동 모두 배제시키고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상북도 출신 김중곤 비서실장을 시켰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놀라면서 통합, 화합에 대한 기대를 가졌죠. 이제 새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국의 감사합니다. 시사 1번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문을 열겠습니다.